외국인 부부가 한국 드라마 촬영지 방문하다가 충격받은 이유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요. 한국 드라마에 미쳐서 밤낮으로 넷플릭스만 돌리던 외국인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실제로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게, 드라마로 본 한국이랑 실제 한국의 격차가 상상 초월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가 오히려 한국을 약하게 보여줬다는 이 반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부의 정체부터 말씀드리면요. 남편은 유럽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고, 부인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나름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진 계기가 뭐였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틀었는데 첫 에피소드부터 완전히 넋을 잃고 봤대요. 그때부터 이 부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랑의 불시착 이후로 이 부부가 본 한국 드라마 목록을 들어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태원 클라스, 빈센조, 오징어 게임, 킹덤, 종의 집, 공동경제구역, 더 글로리,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무빙, 경이로운 소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연인 등등 한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로 꼽히는 작품들을 전부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해서 간단한 대사는 한국어로 따라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이 정도면 진짜 찐팬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부가 주변 사람들한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받는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 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해 라면서 공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드라마잖아, 실제 한국은 별로일 거야 라면서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대요. 특히 자기 나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니에요? 한국이 잘 되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온갖 트집을 잡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 부부는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이미 드라마틱했다는 게, 드라마에서 본 장소들을 구글 지도로 하나하나 찾아서 표시해 두는 거예요. 남산타워는 기본이고요.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스위스 촬영지의 실제 배경이 된 강원도 지역,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거리, 빈센조에 나온 금가 빌딩 실제로는 서울의 한 건물, 경이로운 소문의 카운터 치킨집, 콘셉트로 만들어진 실제 치킨집들까지 전부 리스트에 올렸죠. 이 정도면 한국관광청에서 홍보대사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행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부가 가장 궁금해했던 게 뭐였냐면요. 한국의 치안 문제였대요.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밤늦게 혼자 골목길을 걸어 다니는 장면이 자주 나오거든요. 유럽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히 밤 10시 넘어서 여자 혼자 길을 걸어 다니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저게 진짜 가능한 거야? 아니면 그냥 드라마적 연출인 거야? 라는 의문이 들었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부는 한국에 와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탄 이 부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일단 인천공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동선의 효율성, 표지판의 직관성, 와이파이 속도, 심지어 화장실의 청결도까지 전부 완벽했다는 거죠. 남편분이 개발자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민감한데,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감탄했대요. 공항에서 나와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요. 여기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유럽의 지하철은 낙서도 많고 냄새도 나고 시간도 자주 안 맞거든요. 근데 한국 지하철은 시간이 정확하게 맞을 뿐만 아니라 내부가 엄청 깨끗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역구 내에 편의점이며 카페며 다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완전 최상위급이더래요. 이 부부가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라고 느낀 게 바로 이 순간이었대요. 숙소는 홍대 근처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요. 체크인하고 짐 풀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가
이 부부에게 진짜 충격의 시작이었어요. 밤 9시쯤 됐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편하게 걸어 다니고, 카페는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고, 편의점도 수문의 시간 불이 켜져 있고, 길거리 음식 가게들도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더래요. 유럽에서는 밤 9시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가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밤 9시가 오히려 활동의 시작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 부부가 진짜 소름 돋았던 순간은 부인이 혼자 편의점에 가려고 숙소를 나섰을 때였대요. 남편이 혼자 가는 거 괜찮아? 라고 걱정했는데, 부인은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혼자 다니던데 나도 해볼게라고 말하고 나갔대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자 혼자 걸어 다니는 게 전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CCTV도 곳곳에 있고, 가게들도 다 영업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전하더래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돌아오는데, 아, 한국 드라마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다음날 본격적인 드라마 촬영지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간 곳이 남산타워였어요. 사랑의 불시착,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 가든 등 수많은 드라마에 나온 그곳이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더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부가 놀란 게 뭐냐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완전 미쳤다는 거예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한강이 흐르고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남편분이 이 정도 규모의 도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대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사진 찍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친절하게 사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대요. 그리고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부부가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그 한국인 커플이 엄청 좋아하면서 추천 장소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여행 내내 계속됐다고 해요. 길을 물어보면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았고, 식당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소름 돋지 않나요? 두 번째로 간 곳이 경복궁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 한복 체험이었어요. 경복궁 근처에 한복 대여점이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부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녔는데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대요. 600년 된 궁궐이 도심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그 대비가 너무 멋있더래요. 게다가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라는 것도 놀라웠대요. 전통 문화를 이런 식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정말 똑똑하다고 감탄했죠. 경복궁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가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봤어요. 이 부부는 명량 같은 사극 영화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동상을 보니까 감회가 남달랐대요.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남편분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침략을 수없이 받았는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고, 21세기에는 오히려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거니까요. 점심은 명동에서 먹었는데요. 메뉴 선택부터 난관이었대요. 한식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결국 이태원 클라스에서 봤던 삼겹살을 먹기로 했는데 이게 또 놀라운 경험이었대요. 일단 고기의 질이 완전 다른 레벨이었어요. 유럽에서 먹던 삼겹살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드럽고 고소하더래요. 그리고 한국식 식사 문화도 신기했는데 반찬이 무한 리필로 나오고 직원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고 상추에 싸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정말 친절했다고 해요. 식당에서 나와서 명동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래요. 주말이라 더 붐볐던 것도 있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길거리, 음식 가게 등 정말 다양한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이 부부가 한국 경제가 왜 강한지 알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 활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자영업자들도 열심히 장사하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더래요.
오후에는 빈센조에 나온 금가 빌딩의 모티브가 된 건물을 찾아갔어요. 정확한 촬영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오래된 빌딩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래된 빌딩 옆에 초현대식 고층 빌딩이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재개발과 보존의 균형, 옛것과 새것의 공존, 이런 게 서울 곳곳에서 보이더래요. 이게 한국의 매력이라고 이 부부는 말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갔는데요. 스타트업, 이태원, 클라스, 킹더랜드 등 수많은 드라마에서 한강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래요. 치킨 배달 시켜서 한강변에서 먹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강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부부가 놀란 게 뭐냐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조명도 밝고 전혀 위험한 느낌이 안 들더래요. 오히려 너무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요. 배달 시스템도 놀라웠대요. 앱으로 주문하니까 30분도 안 돼서 치킨이 도착한 거예요. 배달원이 친절하게 인사하고 가고 치킨 맛도 기가 막히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 모든 게 완벽했다고 해요. 남편분이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죠. 한국의 배달 문화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수준이니까요. 둘째 날에는 강남과 압구정 쪽을 돌아다녔는데요. 펜트하우스, 재벌집 막내 아들, 더 글로리 등에서 강남의 화려한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대단하더래요. 고층 빌딩들의 규모, 명품 매장들의 화려함, 거리의 깨끗함, 사람들의 세련된 패션 감각. 이 모든 게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특히 코엑스몰에 갔는데 거기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대요. 쇼핑몰 안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죠. 강남역 부근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이 되더래요. 결국 경이로운 소문에서 나온 것처럼 국밥집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한국의 서민 음식 문화를 경험했어요. 국밥 한 그릇에 7,000원인데 양은 엄청 많고 맛도 깊고 진하고 국물이 뜨끈뜨끈하니 속이 풀리더래요. 부인분이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외식 한 끼에 최소 20유로는 나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오후에는 가로수길과 청담동을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또 강남과는 다른 세련된 분위기더래요. 작은 골목길에 예쁜 카페들과 부티크 상점들이 즐비하고 젊은 사람들이 트렌디한 패션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이 부부가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카페 인테리어부터 커피 맛까지 전부 유럽의 유명 카페 못지않더래요. 오히려 더 세련되고 감각적이었다고 해요. 한국은 정말 미학적 감각이 뛰어난 나라라고 부인이 말했죠. 저녁에는 홍대로 돌아와서 클럽과 라이브 공연장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걸었어요. 이태원 클라스에서 봤던 그런 활기찬 젊음의 거리를 실제로 경험한 거죠. 홍대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더래요.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부부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렇게 역동적이라는 게 인상적이다고 말했는데 맞죠.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니까요. 셋째 날에는 좀 더 문화적인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을 가기로 한 거죠. 더킹 영혼의 군주, 도깨비 등에서 한옥마을이 자주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타임머신을 탄 것 같더래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옥들이 줄지어 있고 그 사이로 현대의 서울이 보이는 그 대비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한옥의 곡선미, 기와지붕의 조화, 마당의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통 미학을 보여줬죠. 북촌에서 인사동으로 걸어가는데 길에서 전통공예품 가게들을 많이 봤어요. 도자기, 한지, 나전칠기, 전통악기 등 한국의 전통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부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게 한지였대요. 한지로 만든 램프와 소품들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종이는 처음 본다고 감탄했죠. 결국 한지 램프 2개를 사서 집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인사동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대요. 녹차와 전통 한과를 먹으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평화로웠다고 해요. 유럽의 카페 문화와는 또 다른 한국만의 차 문화를 경험한 거죠.
찻집 주인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차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한국 차 문화의 역사도 간단히 알려줬대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줄 아는 나라라고 이 부분은 느꼈어요. 점심은 종로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대장금, 식샤를 합시다 등 한식을 다룬 드라마들을 봤던 이 부부는 비빔밥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실제로 먹어보니 기대 이상이었대요. 색색의 나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는데 맛이 정말 환상적이더래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요. 게다가 비빔밥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 식단이잖아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한 그릇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오후에는 동대문 쪽으로 갔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대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축물의 미래적인 디자인이 압도적이더래요. 건물 외관의 곡선미, 내부 공간의 개방성, 조명의 예술성, 이 모든 게 완벽했다고 해요. 21세기 한국의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남편분이 평가했죠. DDP 주변의 동대문 패션타운도 둘러봤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쇼핑하는 모습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줬어요. 저녁에는 이태원으로 갔어요. 이태원 클라스의 그 이태원이죠. 이태원은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더래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있고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런 다문화적인 모습이 신선했대요. 이 부부는 이태원의 한 루프탑 바에 갔는데 거기서 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대요.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의 다리들, 고층 빌딩들의 조명. 이 모든 게 어우러진 서울의 야경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더래요. 넷째 날에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찜질방 체험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청춘시대, 나의 아저씨 등에서 찜질방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더래요. 일단 24시간 운영이라는 것부터 신기했고 안에 들어가니 사우나, 수면실, 식당, 오락실, 마사지실 등 모든 게 다 있더래요. 이게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남편분이 말했죠. 찜질방에서 양머리를 만들어 쓰고 식혜를 마시는 경험이 너무 재밌었대요. 다른 한국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문화 속으로 녹아든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가마, 얼음방, 황토방 등 다양한 테마의 방들을 다 체험해봤는데 각각의 효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더래요. 한국인들은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대요. 찜질방에서 나와서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대장금에서 봤던 그 삼계탕이죠.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고 그 안에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있는 그 보양식을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몸이 보해지는 느낌이더래요. 국물이 진하고 닭고기는 부드럽고 이게 건강식이면서 동시에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놀라웠대요. 한국 음식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후에는 롯데월드에 갔어요. 별에서 온 그대, 신사의 품격 등에서 롯데월드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보니 실내 테마파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래요. 실내에 이렇게 큰 테마파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놀이기구들도 스릴 넘치고 재밌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운영의 효율성이었어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안전관리의 철저함, 직원들의 친절함, 이런 것들이 모두 완벽했다고 해요. 저녁에는 서울의 야경을 보기 위해 엔서울타워의 회전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음식값이 좀 비싸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더래요. 레스토랑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서울의 360도 전경을 보여주는데 그 광경이 정말 압도적이었대요. 남편분이 이 도시가 한국전쟁 이후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1950년대에 완전히 폐허가 됐던 도시가 202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메트로폴리스 중 하나가 된 거니까요. 다섯째 날에는 서울 근교로 나가기로 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본 것 같은 자연 경치를 보고 싶었거든요. 남이섬과 강촌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대요. 한국의 기차는 정시 운행이 기본이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지더래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산과 강과 논밭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모습이 평화로웠죠. 남이섬에 도착해서 느티나무 길을 걸었는데요. 정말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더래요.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고 해요. 가을이어서 단풍이 들어 있었는데 그 색감이 정말 환상적이었대요. 이 부부는 남이섬을 걸으면서 한국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산과 물이 조화롭고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그런 자연을 한국인들이 잘 보존하고 있더래요. 남이섬에서 점심으로 닭갈비를 먹었는데요. 춘천 스타일의 닭갈비는 또 다른 맛이더래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야채와 고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맛이 일품이었대요. 식당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서비스로 사이다도 주고 그런 인심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식당 사장님들이 손님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걸 느꼈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